아빠 집이라서 왔어요. 엄마가 저를 두고 사라졌어요. 은퇴하고 조용해질 줄 알던 밤, 문 앞에 16살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남편의 자식이라며 엄마가 자길 두고 사라져 갈 데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놀라기보다 얼굴이 굳더군요. 며칠만 조용히 넘기자면서 저한테만 책임을 밀었고 통장엔 낯선 자동이체가 남아 있었습니다. 돈만 보냈다는 말로 내 집까지 흔들리게 만든 거였어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그날 제가 왜 결국 도장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는지, 이혼 뒤에 어떻게 제 삶을 다시 정리했는지까지 차근히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한 번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남편의 자식이 내 집 문을 두드린 밤 결국 황혼 이혼을 선택한 저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본문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김현숙입니다. 올해 63입니다. 남편 박정호는 65인데 은퇴하고 이제 딱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 전까지 남편은 회사를 오래 다녔고 저는 집에서 살림을 맡았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다 나갔고 남편과 저만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일할 때는 잦은 회식이며 주말 접대까지 집에 없는 날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회사 생활이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고 남편이 힘들게 벌어온 돈으로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집도 장만했으니 제가 뭐라고 할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정말 가끔이지만 의심스러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늦게 들어온 날 옷에서 향수 냄새가 났다거나 전화가 오면 방으로 들어가서 받는다거나 그런 작은 순간들이었습니다. 한 번은 남편 차에서 낯선 영수증을 본 적도 있었습니다. 여성용 액세서리 가게 영수증이었는데 제가 받은 선물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때도 넘어갔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이 나이에 가정을 깨기가 무섭다고요. 아이들도 다 컸고 집도 있고 노후 준비도 어느 정도 됐는데 지금 와서 뭘 따지겠습니까? 그래서 넘어갔습니다. 일부러 눈을 감았습니다. 모르는 척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는 남편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 보고 낮잠 자고 저녁엔 텔레비전 보고 그렇게 하루가 갔습니다. 저는 남편 밥 차려주고 빨래하고 집 정리하고 그 사이사이 동네 마트에 나가거나 친구들 만나서 차 마시는 게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은퇴하고 나서 말수가 더 줄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그래도 회사 얘기라도 했는데 이젠 그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신문 보다가 텔레비전 보다가 낮잠 자다가 그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 있어도 혼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딱 한 달쯤 지났을 때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은 날씨였습니다. 저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남편은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쯤 됐을 때였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파를 썰고 있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칼을 내려놓고 수건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뉴스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봤습니다. 낯선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16살쯤 돼 보이는 여학생이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있었고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조금 창백해 보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는 저를 보더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한테 물었습니다. 누구를 찾느냐고, 무슨 일이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박정호 씨를 찾는다고 아빠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멈췄습니다. 아빠라는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아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자기를 두고 사라졌다고, 아빠 집 주소를 알고 있어서 왔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봤습니다. 아이는 울지도 않았고 떨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서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이해가 안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누구 얘기인지 아무것도 연결이 안 됐습니다. 저는 그냥 서서 아이를 봤습니다. 아이도 저를 봤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거실에서 뉴스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다시 아이를 봤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가방을 양손으로 잡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장난인가, 사기인가, 아니면 진짜인가. 그런데 아이 얼굴을 보니까 장난칠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사기칠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아이를 현관 안쪽까지만 들였습니다. 며칠만 그 조건으로 들였습니다. 아이가 갈 곳을 찾을 때까지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거실로 가서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은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불렀습니다. 손님이 왔다고, 현관에 누가 왔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귀찮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봤습니다.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봤습니다. 남편의 첫 반응이 무슨 일이냐가 아니었습니다. 놀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자고, 일단 안으로 들어가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이 이 아이를 아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남편 목소리에 당황보다는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이는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운동화가 조금 낡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거실로 데려갔습니다. 남편은 잠깐 화장실에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 뒷모습을 봤습니다. 남편 어깨가 조금 처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아이한테 물을 한 컵 줬습니다. 아이는 물을 마셨습니다. 천천히 마셨습니다. 저는 아이를 봤습니다. 아이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거실 가구를, 벽에 걸린 사진들을 그렇게 둘러봤습니다.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을 씻은 것 같았습니다. 머리카락이 조금 젖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저는 아이한테 잠깐만 있으라고 말하고 남편을 따라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옛날에 있었던 일인데, 끝난 일이라고, 그런데 아이 엄마가 연락이 안 된다고, 그래서 아이가 찾아온 것 같다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 목소리가 들리긴 했는데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귀에서 웅웅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냥 서서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오래전 일이라고, 15년쯤 전이라고, 이미 정리된 일이라고, 아이 엄마한테 돈도 줬고 다 끝났는데 갑자기 아이가 나타난 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 목소리가 조금씩 빨라졌습니다. 변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덧붙였습니다. 며칠만 재워주면 될 것 같다고, 아이 엄마가 다시 나타날 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지 않고
창문을 봤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며칠이 얼마나 되는 거냐고, 정확히 언제까지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냥 며칠이라고만 했습니다. 길어야 일주일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더 묻고 싶었습니다. 언제 있었던 일인지, 왜 지금까지 숨겼는지, 아이 엄마가 누구인지 그런 걸 묻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입이 안 열렸습니다.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방에서 나왔습니다. 남편은 방에 남았습니다. 저는 거실로 갔습니다. 아이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한테 물었습니다. 엄마가 언제 연락이 끊겼냐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아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사흘 전부터 집에 안 들어왔다고, 전화도 안 받는다고, 그래서 엄마 핸드폰에 저장된 아빠 주소를 보고 왔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만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한테 물었습니다. 다른 갈 곳은 없냐고, 친척이나 아는 사람은 없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없다고, 엄마가 사람들이랑 연락을 안 하는 편이라고, 그래서 아무도 모른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봤습니다. 아이는 눈물도 안 흘렸고 목소리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만 말했습니다. 저는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16살 아이가 엄마한테 버려진 상황인데 너무 차분했습니다. 마치 익숙한 것처럼 차분했습니다. 저는 아이한테 말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엄마한테 연락을 다시 해보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2층 빈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옛날에 아이들이 쓰던 방이었는데 지금은 창고처럼 쓰고 있었습니다. 박스들이 쌓여 있었고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박스를 한쪽으로 옮기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켰습니다. 저는 2층 장롱에서 이불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이불이었지만 깨끗했습니다. 저는 이불을 털고 침대에 깔아줬습니다. 아이는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저는 아이한테 씻고 자라고 말했습니다. 수건도 줬습니다. 저는 방을 나와서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화면만 봤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물었습니다. 언제 있었던 일이냐고, 왜 지금까지 숨겼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15년 전쯤이라고, 그때 회사에서 힘들 때 실수로 그렇게 됐다고, 그런데 이미 정리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정리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돈으로 해결했다고, 아이 엄마가 알아서 키우기로 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얼마를 줬냐고, 어떻게 약속했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그냥 적당히 줬다고, 정확히 기억 안 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야 답이 나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자기 할 말만 했고 제 질문엔 제대로 대답을 안 했습니다. 저는 그냥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화면에서 뭐가 나오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았고 저는 천장만 봤습니다.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언제부터 저한테 거짓말을 했는지, 저는 왜 눈치를 못 챘는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생각들이었습니다.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빗소리를 들으면서 2층 방에 있는 아이를 생각했습니다. 아이도 잠을 못 자고 있을까 아니면 피곤해서 자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내놨습니다. 평소처럼 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가 내려왔습니다. 7시쯤 됐을 때였습니다. 아이는 씻은 것 같았습니다. 머리가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한테 밥상을 차려줬습니다. 아이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아이 맞은편에 앉아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아이가 밥을 다 먹었을 때 저는 물었습니다. 학교는 어떻게 할 거냐고, 오늘도 안 갈 거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며칠 쉬어도 될 것 같다고, 선생님한테 연락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이한테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다시 전화를 해보라고, 혹시 연락이 될지 모른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봤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문자도 보냈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아이한테 물었습니다. 엄마가 평소에도 이렇게 연락이 안 될 때가 있었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가끔 있었다고, 엄마가 일하러 나가면 며칠씩 연락이 안 될 때도 있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그런 거 아니냐고, 곧 돌아올 거 아니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이번엔 좀 다른 것 같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왜 다르냐고 물었습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가기 전에 아빠 주소를 알려줬다고, 평소엔 그런 적 없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 말을 듣고 뭔가 찜찜했습니다. 아이 엄마가 의도적으로 아이를 여기로 보낸 것 같았습니다. 아이한테 아빠 주소를 알려주고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내려왔습니다. 8시쯤 됐을 때였습니다. 남편은 늦게 일어났고 저는 남편한테 따로 밥을 차려줬습니다. 남편은 밥을 먹으면서 아이를 힐끗힐끗 봤습니다. 아이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아이 엄마한테 전화가 안 된다고, 여전히 꺼져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고, 계속 기다려야 하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아이 엄마한테 연락할 방법이 없냐고, 남편이 가진 번호가 있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없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쓰던 번호는 다 바뀌었을 거라고, 15년이나 지났는데 같은 번호를 쓸 리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답답했습니다. 아이를 어디로 보내야 할지, 누구한테 연락해야 할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었습니다. 남편은 며칠만 기다리면 될 거라고만 했습니다. 그 며칠이 정확히 언제까지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은 집을 나갔습니다. 동네 친구 만난다고 했습니다. 당구 치러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이랑 둘이 집에 남았습니다. 아이는 텔레비전을 봤고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감자를 깎으면서 아이를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미워해야 할 것 같은데 미움이 안 생겼습니다. 아이가 뭘 잘못한 건 아니니까요. 그냥 태어난 게 잘못은 아니니까요. 저는 감자를 다 깎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이한테 물었습니다. 배고프지 않냐고, 간식 먹을 거 없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 배 안 고프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아이한테 물었습니다. 평소에 집에서 어떻게 지냈냐고, 엄마랑 같이 살았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엄마랑 같이 살았다고, 그런데 엄마가 자주 집을 비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아빠 얘기는 들어본 적 있냐고, 엄마가 아빠에 대해 말한 적 있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가끔 말했다고, 아빠가 있긴 한데 따로 산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한테 더 물어봐야 아이만 힘들 것 같았습니다. 저녁 때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많이 마신 것 같지는 않았지만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밥을 차려줬고 셋이서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났습니다. 시계 소리도 들렸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남편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아이 학교는 어떻게 하냐고, 계속 쉬게 할 순 없으니까 뭔가 처리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이 왜 그걸 저한테 묻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남편 아이잖아요. 남편이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남편은 계속 저를 봤습니다. 당신이 좀 알아봐 달라고, 자기는 이런 일에 익숙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일에 익숙하지 않냐고, 자기 아이 일인데 왜 익숙하지 않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그냥 당신이 이런 거 잘하잖냐고, 학교 연락 같은 거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이 일주일이 됐고 일주일이 열흘이 됐습니다. 아이 엄마한테는 계속 연락이 안 됐습니다. 전화는 여전히 꺼져 있었고 문자도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경찰에 신고를 하자고 했습니다. 실종 신고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경찰 가면 동네에 소문 난다고, 아이 엄마가 곧 나타날 거라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조금이 얼마냐고, 정확히 언제까지 기다리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대답을 안 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이가 여기 있는데 아이 엄마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왜 경찰에 신고를 못하는 건지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남편 얼굴을 보니까 남편은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아는 게 무서운 거였습니다. 동네 사람들한테, 친구들한테, 친척들한테 이 일이 알려지는 게 무서운 거였습니다. 남편은 체면이 깎이는 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아이 문제가 제 몫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밥은 제가 차렸고, 아이 빨래는 제가 했고, 아이가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제가 사왔습니다. 남편은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 보고, 낮에는 나가고, 저녁에 돌아와서 밥 먹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이한테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아이는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 학교에 전화를 해야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한테 사정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말이 안 나왔습니다. 저는 그냥 아이가 몸이 안 좋아서 며칠 쉰다고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보호자가 누구냐고, 엄마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저는 아이 엄마가 아니니까요. 그냥 아이 아빠 집에서 잠시 지내는 사람일 뿐이니까요. 저는 선생님한테 사정이 복잡하다고만 말하고 끊었습니다. 선생님은 나중에 다시 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아이를 계속 이렇게 둘 순 없다고, 제대로 된 보호시설이나 상담센터를 알아봐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가면 기록이 남는다고, 나중에 다 알려진다고, 그냥 집에서 조용히 있게 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조용히 있게 하는 게 뭐냐고, 아이가 사람인데 어떻게 그냥 숨겨둘 수 있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그냥 며칠만 더 참으면 된다고, 아이 엄마가 나타나면 다 정리될 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진짜로 아이 엄마가 나타날 거라고 믿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그렇게 믿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랑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남편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봤습니다. 다음 날 저는 혼자 동네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상담사한테 물어봤습니다. 미성년자 보호시설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연결하는지 그런 걸 물어봤습니다. 상담사는 친절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설명해 줬습니다.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고, 보호자 확인이 필요하고,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왔습니다. 여러 장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서류를 봤습니다. 보호자란에 이름을 쓰는 칸이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이름을 쓰려고 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안 움직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남편 이름을 쓰면 남편이 이 일에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남편은 그게 싫을 겁니다. 절대 서명 안 할 겁니다. 그렇다고 제 이름을 쓸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 보호자가 아니니까요.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날씨가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한테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남편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왜 이런 걸 가져왔냐고, 누가 이런 거 하라고 했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이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민센터에서 받아온 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거 작성하면 다 기록에 남는다고,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고, 그래서 안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고, 아이를 계속 이렇게 숨겨둘 거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냥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이틀쯤 지나서 남편이 저한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학교에서 보낸 서류였습니다. 아이가 장기 결석 중이니까 보호자 확인과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봤습니다. 보호자 연락처를 쓰는 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칸에 남편 필기체로 제 이름과 제 전화번호가 이미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글씨를 봤습니다. 분명히 남편 필기체였습니다.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제 눈을 안 마주쳤습니다. 그냥 말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처리하면 학교 쪽은 조용해질 거라고, 당신 번호로 해놓으면 나중에 연락도 당신한테 가니까 편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제 번호냐고, 왜 남편 번호가 아니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자기 번호로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당신은 그냥 임시 보호자 역할만 하면 되니까 괜찮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임시 보호자라는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저는 순간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돕는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과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 이름으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방패로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서명할 문제가 아니라고, 남편이 직접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 번만 참아달라고, 당신이 제일 무난하다고, 아무도 의심 안 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제가 무난하다는 게, 제가 참을 거라는 게 남편한테는 당연한 거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항상 참아왔으니까 이번에도 참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거실에 남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서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칸을 봤습니다. 남편 필기체로 적힌 제 이름을 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못 잤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며 잤고 저는 천장을 봤습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서명을 하면 저는 공식적으로 이 아이 보호자가 됩니다. 학교 기록에도 주민센터 기록에도 제 이름이 남습니다. 그런데 남편 이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남편은 안전합니다. 남편은 자기 이름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을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이한테 물었습니다. 학교에 다시 가고 싶은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고 싶은지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엄마가 돌아오면 같이 가야 하는데 엄마가 안 돌아오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봤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감정이 없는 건지 감정을 숨기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16살인데 40살처럼 지쳐 보였습니다. 저는 아이한테 말했습니다. 엄마가 안 돌아와도 아이가 안전하게 지낼 곳을 찾을 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없는 고개 끄덕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이 또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이번엔 다른 서류였습니다. 아이 건강검진 동의서였습니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였습니다. 남편은 서류를 제 앞에 놓고 말했습니다. 이것도 당신 이름으로 하면 된다고, 간단한 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보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고, 모든 걸 제 이름으로 돌릴 거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고, 아이 엄마가 나타나면 다 끝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만약에 아이 엄마가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냥 서류만 봤습니다. 저는 그날 동네 상담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미성년자 보호와 관련된 상담을 받고 싶다고, 예약을 잡고 싶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가 누구냐고, 어떤 상황인지 간단히 설명해 달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안 나왔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아무것도 정리가 안 됐습니다. 저는 그냥 말했습니다. 복잡한 상황이라고, 직접 만나서 상담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상담사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로 예약을 잡아줬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달력을 봤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엿새가 남았습니다. 저는 달력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상담센터 가기로 예약했다고, 아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려면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면 기관에 다 신고된다고 조용히 해결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그러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조용히 해결하는 게 뭐냐고, 아이를 숨겨두는 게 해결이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이 너무 오버한다고, 그냥 집에서 조용히 보내면 되는 건데 왜 자꾸 밖으로 새려고 하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화가 난 게 아니었습니다.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남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밖에 새면 뭐가 문제냐고, 남편이 뭘 그렇게 무서워하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낮게 말했습니다. 밖에 새면 당신이 제일 망신이라고,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볼 것 같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뭔가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걱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망신당할까봐 무서워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망신당한다고, 당신을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망신은 제가 당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당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 얼굴이 하얗게 됐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남편이 제 이름을 적어 놓은 그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보호자 연락처 칸에 제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 관계를 쓰는 칸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칸을 비워뒀습니다. 저는 그 빈칸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써야 하는 걸까요? 아빠 아내, 임시보호자, 아니면 그냥 빈칸으로 둘까요? 저는 남편한테 물었습니다. 관계 칸은 왜 안 채웠냐고, 여기에 뭐라고 쓰라는 거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보호자라고만 쓰면 된다고, 구체적으로 안 써도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남편은 제가 정확히 누구인지 밝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름 없는 보호자로, 책임만 지는 사람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관계를 명확히 하면 남편이 드러나니까요. 남편은 그게 싫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서명할 수 없다고, 남편이 직접 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고, 그냥 이름 한 번 쓰는 건데 그렇게 큰일도 아닌데 왜 자꾸 거부하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름 한 번 쓰는 게 아니라고, 이건 책임을 지는 거라고, 제가 이 아이 보호자로 기록에 남는 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제일 무난하다고, 당신 이름으로 하면 문제없이 넘어간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제가 무난하다는 게, 제가 가만히 있을 거라는 게 남편한테는 확실한 거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물었습니다. 남편은 왜 자기 이름을 안 쓰냐고, 남편 아이인데 왜 남편이 책임을 안 지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자기 이름이 들어가면 나중에 문제가 된다고, 회사 사람들한테 알려질 수 있다고, 그래서 안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회사는 이미 그만뒀는데 뭐가 문제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회사 사람들이랑 아직 연락하고 지낸다고, 동호회도 있고 모임도 있다고, 거기서 이런 얘기 나가면 끝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진짜로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체면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괜찮은 사람으로 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앞에 세웠습니다. 저한테 책임을 넘겼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아이한테 물었습니다. 엄마가 예전에 어떻게 지냈는지, 아이한테 뭐라고 말했는지 그런 걸 물어봤습니다.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자주 집을 비웠다고, 일한다고 나가는데 언제 돌아올지 모를 때가 많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엄마가 일은 뭘 했냐고, 어디서 일했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엄마가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다고, 그냥 일하러 간다고만 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또 물었습니다. 엄마가 아빠 얘기를 한 적 있냐고, 뭐라고 말했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가끔 말했다고, 아빠한테서 돈을 받았으니까 아빠한테 가면 된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아이 엄마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아이 엄마는 아이를 남편한테 떠넘기려고 했습니다. 돈을 받았으니 당연히 아빠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아빠한테 온 게 처음이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이라고, 엄마가 주소는 알려줬는데 가본 적은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주소를 언제 알려줬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사라지기 며칠 전에 알려줬다고, 갑자기 종이에 써서 줬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 말을 듣고 확신했습니다. 아이 엄마는 계획적으로 사라진 겁니다. 아이한테 주소를 알려주고 아빠한테 가라고 하고 사라진 겁니다. 저는 아이를 보면서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이는 16살인데 엄마한테도 아빠한테도 제대로 된 보호를 못 받았습니다. 그냥 둘 사이에서 혼자 컸습니다. 아이는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이한테 물었습니다. 여기서 계속 지내고 싶은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고 싶은지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엄마가 돌아오면 엄마랑 같이 있어야 하는데 엄마가 안 돌아오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한테 말했습니다. 엄마가 안 돌아와도 아이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을 찾을 거라고, 제가 도와줄 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또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이번엔 아이 병원 진료 동의서였습니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였습니다. 남편은 서류를 제 앞에 놓고 말했습니다. 이것도 당신 이름으로 하면 된다고, 간단한 거니까 그냥 서명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 이름으로 안 한다고, 남편이 직접 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냐고, 그냥 한 번만 더 해주면 되는데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는 거라고, 이미 제 이름이 학교 기록에 들어갔는데 이제 병원 기록까지 들어가면 저는 공식적으로 이 아이 보호자가 되는 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냐고, 일시적인 거잖냐고, 아이 엄마 나타나면 다 정리되는 거잖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만약에 아이 엄마가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제가 평생 이 아이 보호자로 남는 거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냥 서류만 봤습니다. 저는 그날 혼자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돕는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과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 이름으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보호자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남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아는 게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저를 앞에 세웠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이용당하고 있었습니다. 35년을 같이 살았는데 남편은 저를 방패로 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주민센터에 다시 갔습니다. 상담사한테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보호자가 거짓으로 등록되면 어떻게 되냐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냐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상담사가 설명해 줬습니다. 보호자는 법적 책임이 있다고, 아이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고 그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짓 정보로 등록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덧붙였습니다. 저는 상담사한테 감사하다고 말하고 주민센터를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서류에 서명을 하면 저는 법적으로 이 아이 보호자가 됩니다. 아이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책임을 집니다. 남편은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이 친아버지입니다. 남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는 집에 도착해서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보호자 서류는 남편이 직접 작성하라고, 제 이름은 더 이상 쓰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 번만 참아달라고, 당신이 제일 무난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가 무난한 게 아니라 남편이 비겁한 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못 잤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코를 골았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어디까지 참아야 하는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남편한테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제 기준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상담센터 예약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화요일 오전 10시에 센터로 갔습니다. 남편한테는 친구 만난다고 말하고 나왔습니다. 아이는 집에 두고 왔습니다. 혼자 가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상담사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부드러운 인상이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편하게 앉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달라고, 천천히 말해도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설명했습니다. 남편한테 16살 아이가 찾아왔다는 것, 아이 엄마가 사라졌다는 것, 남편이 아이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 그런 걸 설명했습니다. 말을 하면서 목이 메었습니다.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가 누구냐고, 법적으로 누가 책임을 지고 있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남편은 자기 이름을 쓰기 싫어한다고, 저한테 제 이름을 쓰라고 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상담사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건 안 된다고, 친부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보호자가 될 수 없다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상담사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는 상담사한테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남편이 계속 거부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상담사가 설명해 줬습니다. 친부가 보호자 역할을 거부하면 아이를 보호시설로 연결할 수 있다고, 그런데 그러려면 친부가 직접 신청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만약에 친부가 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상담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방치되는 상황이니까 신고를 할 수 있다고, 아동보호기관에 연락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상담사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신고를 하면 남편이 제일 무서워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기관이 개입하고 기록이 남고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남편은 그걸 제일 무서워했습니다. 저는 상담사한테 감사하다고 말하고 센터를 나왔습니다. 밖은 날씨가 좋았습니다.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햇빛을 받으며 걸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남편 눈치를 보지 않겠다고, 제대로 된 절차를 밟겠다고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제 손으로 정리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거실에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상담센터 다녀왔다고,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왜 혼자 갔냐고, 자기한테 말도 안 하고 갔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계속 반대해서 혼자 갔다고, 그런데 상담사가 말하길 친부가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고, 다른 사람이 보호자가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하면 된다고, 일단 지금은 조용히 넘어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조용히 넘어갈 거냐고, 아이가 여기 온 지 벌써 한 달이 됐는데 아이 엄마는 연락도 없는데 언제까지 기다릴 거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대답을 안 했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남편이 직접 보호자 서류를 작성하라고, 안 그러면 제가 신고하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 얼굴이 하얗게 됐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미쳤냐고, 신고하면 다 끝이라고,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냐고, 남편이 책임을 지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책임을 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소문이 나는 게 문제라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진짜로 사람들 눈이 무서웠습니다. 아이보다 저보다 사람들 눈이 더 무서웠습니다. 남편은 사람들 앞에서 괜찮은 사람으로 남고 싶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서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 서류를 뒤졌습니다. 남편이 잠든 사이 조용히 서재로 가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뭘 숨기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옛날 서류들을 잘 버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통장 사본, 카드 명세서, 계약서, 그런 것들이 다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하나씩 봤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15년 전쯤 남편이 말했던 그 시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남편 통장에서 소액 이체 기록을 찾았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1년 동안 이체된 기록이었습니다. 받는 사람 이름은 모르는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록을 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 기록을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정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기록은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더 찾아봤습니다. 문자 기록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핸드폰을 자주 바꿔서 오래된 문자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메일 기록이 있었습니다. 남편 컴퓨터를 켰습니다. 남편은 이메일을 거의 안 지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15년 전 메일함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아이 엄마한테 보낸 메일이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돈을 보냈으니 확인하라는 내용,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남편 이메일 주소로 보낸 메일이었습니다. 저는 메일을 읽으면서 남편이 어떻게 이 일을 처리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돈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이 엄마한테도 아이한테도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냥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끄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35년을 같이 살았는데 저는 남편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한테 물었습니다. 15년 전에 돈을 보낸 기록이 있다고, 왜 끝났다고 거짓말을 했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왜 서류를 뒤졌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뒤진 게 아니라 확인한 거라고, 남편이 거짓말을 해서 확인한 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건 옛날 일이라고, 지금이랑 상관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상관없으면 왜 숨겼냐고, 왜 끝났다고 거짓말했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냥 신문만 봤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돕는 게 아니라 자기 과거를 숨기려고 하는 거라고, 그것도 제 이름으로 숨기려고 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오해하고 있다고, 자기는 그냥 조용히 해결하려는 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조용히 해결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 안전하게 빠지려는 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이 나갔습니다. 저는 아이한테 물었습니다. 엄마가 예전에 남편한테 돈을 받았는지 아냐고,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엄마가 그런 얘기는 안 했다고, 그런데 가끔 엄마가 말하길 아빠가 돈을 줬으니까 아빠한테 가면 된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이를 봤습니다. 아이는 엄마한테도 아빠한테도 제대로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돈으로 정리된 존재였습니다. 아이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였습니다. 남편한테도 아이 엄마한테도 아이는 그냥 해결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저는 아이한테 말했습니다. 아이 잘못이 아니라고, 아이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제가 도와줄 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왔을 때 저는 남편한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보호자 서류를 남편이 직접 작성할 거냐고, 아니면 제가 신고할 거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낮게 말했습니다. 밖에 세면 당신이 제일 망신이라고,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볼 것 같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저를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저를 겁주고 저를 앞에 세우고 자기는 뒤에 숨으려고 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방패로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망신은 제가 당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당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남편한테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제 이름으로 남편 과거를 정리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제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35년을 남편과 살았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집을 장만하고 남편을 뒷바라지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를 방패로 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이한테 말했습니다. 오늘 상담센터에 같이 가자고, 제대로 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오늘 아이랑 상담센터 간다고, 남편도 같이 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거부했습니다. 자기는 안 간다고,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럼 혼자 가겠다고, 그런데 상담사한테 모든 사실을 말하겠다고, 친부가 보호 거부하고 있다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떠넘기려 한다고, 그렇게 말하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 얼굴이 하얗게 됐습니다. 저는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남편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서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남편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상담센터에 도착해서 저는 상담사한테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아이 아빠가 보호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 다른 사람 이름으로 서류를 작성하려 한다는 것, 아이가 제대로 된 보호를 못 받고 있다는 것, 그런 걸 설명했습니다. 말을 하면서 울컥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이건 아동방임에 해당한다고, 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상담사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신고를 원하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상담사가 설명했습니다. 아동보호기관이 개입한다고, 친부와 면담을 하고 아이 보호 방안을 결정한다고, 필요하면 보호시설로 연결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봤습니다. 아이한테 물었습니다. 괜찮겠냐고, 이렇게 진행해도 괜찮겠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 어차피 엄마도 안 돌아오고 아빠도 원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냥 다른 곳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16살 아이가 이렇게 담담하게 말하다니, 얼마나 많이 포기했을까, 얼마나 많이 상처받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상담사한테 말했습니다. 신고하겠다고, 아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절차를 설명해 줬습니다.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센터를 나와서 아이랑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갔을 때 남편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신고했다고, 아동보호기관에서 곧 연락 올 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이 미쳤냐고, 이제 다 끝이라고,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됐다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남편이 소리를 지르는 걸 봤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이라고, 이제부터 제대로 된 절차를 밟는 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러면 나만 망신당한다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거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자기 체면만 생각했습니다. 아이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자기 체면만 생각했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망신은 남편이 자초한 거라고, 남편이 책임을 지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파에 앉아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후 아동보호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자가 집으로 방문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날짜를 정했습니다. 담당자가 왔습니다. 남편과 저, 그리고 아이랑 면담을 했습니다. 담당자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담당자가 남편한테 물었습니다. 아이 친부가 맞냐고, 왜 보호자 역할을 하지 않았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사정이 복잡하다고, 일시적인 상황이라고 그런 말만 반복했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친부가 보호를 거부하는 상황이니까 아이를 보호시설로 연결하겠다고, 그게 아이한테 제일 안전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담당자한테 물었습니다. 아이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냐고, 필요한 게 있으면 제가 도와줄 수 있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담당자가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연락하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아이가 집을 떠났습니다. 보호시설로 갔습니다. 저는 아이한테 필요한 물건들을 챙겨줬습니다. 옷, 수건, 학용품, 그런 것들을 챙겨줬습니다. 저는 아이한테 말했습니다. 아이 잘못이 아니라고,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작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떠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이는 가방을 메고 담당자와 함께 현관을 나갔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아이를 봤습니다. 아이가 돌아봤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아이가 떠났습니다. 아이가 떠나고 나서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말이 없었고 저도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텔레비전만 봤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만 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저한테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학교에서 온 서류였습니다. 아이 전학 동의서였습니다. 보호자 서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것만 서명해달라고, 마지막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봤습니다. 보호자 칸에 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 필기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남편한테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안 된다고, 이제 더 이상 제 이름으로 남편 일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라고, 이것만 하면 다 끝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마지막도 없다고, 처음부터 제가 할 일이 아니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서류만 찍으면 끝이라고,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저를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끝까지 저한테 책임을 떠넘기려고 했습니다. 저는 도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찍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내가 찍을 도장은 당신 뒤처리 도장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 얼굴이 하얗게 됐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분리거주를 하겠다고, 당분간 따로 살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되는 건데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조용히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제대로 정리하는 거라고, 저는 더 이상 남편 뒤에서 방패가 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 그게 전부였습니다. 제 인생이 가방 하나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친구 집에 잠시 머물기로 했습니다. 친구는 흔쾌히 허락해줬습니다. 친구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불을 깔아주고 차를 끓여줬습니다. 집을 나올 때 남편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도 남편을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친구 집에서 보름쯤 지냈습니다. 그 사이 저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황혼 이혼에 대해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동네에서 조금 멀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이혼 사유가 명확하다고, 남편의 혼외자녀 문제와 보호 거부가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차분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저는 변호사한테 물었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냐고, 얼마나 걸리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협의 이혼이 가능하면 빠르게 끝날 수 있다고, 남편이 거부하면 재판 이혼으로 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변호사한테 말했습니다.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남편한테 이혼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혼하고 싶다고, 변호사랑 상담했다고 그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남편한테서 답이 왔습니다. 만나서 얘기하자고, 집으로 오라고 그런 문자였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만날 필요 없다고, 변호사 통해서 진행하겠다고 그렇게 답했습니다. 남편한테서 또 문자가 왔습니다. 당신이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그냥 조용히 살면 되는 건데, 그런 문자였습니다.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남편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협의 이혼에 동의하겠다고, 조건을 얘기하고 싶다고 그런 연락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한테 말했습니다. 남편이 협의 이혼에 동의했다고, 조건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남편 측 변호사랑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한테 맡겼습니다. 저는 그 사이 아이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보호시설 담당자한테 연락해서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봤습니다. 담당자가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다고, 학교도 다시 다니기 시작했다고, 친구도 사귀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담당자한테 말했습니다. 아이한테 필요한 게 있으면 연락 달라고,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돕고 싶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담당자가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이혼 협의는 2달 정도 걸렸습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그런 것들을 정했습니다. 저는 많이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집 절반, 그게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집을 팔아야 한다고, 그러면 자기가 갈 곳이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변호사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집을 팔기 싫으면 제 몫을 돈으로 정산하라고 그렇게 전달했습니다. 남편은 결국 동의했습니다.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법원에서 서류를 받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으러 법원에 갔습니다. 남편도 왔습니다.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법원을 나왔습니다.
저는 서류를 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35년 결혼 생활이 종이 한 장으로 정리됐습니다.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후회도 없었습니다. 그냥 담담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저는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동네 외곽에 있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였습니다. 집은 작았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계약했고 제 돈으로 월세를 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집에 살았습니다. 저는 집을 정리했습니다. 옷장을 정리하고 책장을 정리하고 서류함을 정리했습니다.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제 삶을 정리했습니다. 서류함을 정리하다가 예전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된 통장, 남편 이름으로 된 보험,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평생 남편 뒤에 있었습니다. 남편 이름 뒤에, 남편 그늘 아래,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제 이름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 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집이 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삶이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함을 닫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집도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건 제 기준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남편이 원하는 게 뭔지, 남편이 싫어하는 게 뭔지, 그게 제 기준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남편이 편한 대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제가 원하는 게 뭔지, 제가 싫어하는 게 뭔지, 그게 제 기준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구 뒤에 서지 않았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으로, 제 기준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몇 달 후 아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호시설 담당자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이가 저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담당자한테 말했습니다. 아이한테 전해달라고, 아이 잘못이 아니라고,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담당자가 대답했습니다. 전하겠다고, 그리고 아이가 요즘 학교도 잘 다니고 친구도 사귀고 그렇게 지낸다고 그런 말을 해줬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나무에 잎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옳은 선택을 했는지 잘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구 뒤에 숨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으로, 제 기준으로, 제 선택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옳은지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 삶이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저는 원룸 창가에 앉아서 정리된 서류함을 봤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서류들을 봤습니다. 제 통장, 제 집, 제 삶,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건 돈이 아니라 제 기준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누군가의 이름 뒤에서 살아본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이름에서 벗어나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을 잃고 사는 거였다는 걸요.